1948년 검찰이 창설된 이래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것이다. 김태정 씨는 임기 중의 직무와 관련해 구속된 첫 전직 검찰총장이 됐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기밀문서의 유출 및 변조 혐의로 구속됐다. 온로비 의혹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사직동 팀의 보고서가 공개됐고 그 파장은 전직 검찰총장의 구속이라는 충격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무튼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건은 올해 초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 씨가 수천만 원대의 고급 옷을 뇌물로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작됐다.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속된 남편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해 이형자 씨가 고급 옷 로비를 폈다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이형자 씨는 연정희 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배정숙 전 통일부 장관 부인을 통해 로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일순 씨가 연정희 씨에게 수천만 원대의 고급 옷을 판매한 뒤 그 옷값을 이형자 씨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에도 의혹은 가시지 않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19일 날 밤에는 이랬죠. 이보세요. 얘기 들어봐요. 이 자리에서 꼭 밝혀주십시오. 예, 이거 12월 제일 19일 날. 중요하니까 저 그러면 정말 자살하고 이보세요. 싶어요. 네. 1억 달러 돈을 받고 옷이나 로비 받아가지고 구속시킬 걸 안 시키고 구속시켜야 될 거 안 시키고 이런 검찰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무슨 나쁜 빈잔을 줍니까? 빈잔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죠. 그 말은 사과하세요. 사과할 게 따로 있지 뭘 사과래요. 이런 땅이 말이죠. 그 따위 말을 저 신문 그저 딸아이 결혼을 핑계 삼아 제 나이에 맞는 번듯한 옷한 멀짝만 해보려고. 목에 걸치면 아니지 팔에 걸치면 아니지 어깨에 걸치면 아니지 입은 형식을 취해서 갖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국민들이 요감니다. 저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은 저 있어. 국민들이 요감니다. 거짓이나 가지고 신문이라고 하셔서 아이 조용히 하세요. 본인들이 과거에 그건 당신이 이 자리에 와 앉아서 하세요. 그렇게 떠들려면 전적으로 지금 정의는 부인하는 것이죠. 네, 명세했고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명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전부 거짓말이죠. 알겠습니다. 자기들 살려고 여러 사람 죽이는데 정말 이거 오늘 꼭 밝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부 말씀하세요. 제가 다 오늘 혼납니다.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쁜 짓만 하고 다닐 아닙니다. 여자로 그렇게 보입니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아니면 아니시라면 됩니다. 사건이 나기 전 서로 형님 아우하며 지냈던 사이. 그들의 엇갈린 주장들은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고 청문회는 끝났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무슨 일이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참 허탈하고 안타까워요. 좀 비키세요. 온로비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자가 도입됐다. 특별검사에는 판사 출신의 최병모 변호사가 임명됐고 실질적인 수사 지휘는 검찰 출신인 양인석 특별검사보가 맡았다. 10월 8일 최병모 특별검사팀은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4여인을 소환 조사했고 또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특검팀은 검찰 수사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연 씨와 정 씨는 호피무늬 방코트가 배달된 날짜를 98년 12월 26일이라고 진술했다. 12월 26일입니까? 사실 저는 그거를 혼돈하였습니다. 26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정희 씨 차에 호피무늬 밍크 코트를 연정희 씨 모르게 넣어준 일이 있습니까? 26일 날 그건 회사 직원을 통해서 실어주느라. 그 날짜가 26일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두 여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발표했다. 아니냐.
그 두 분도 26일 또는 29일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무래도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고인으로 출두한 이은혜 씨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12월 19일이 확실함으로 연정희 씨와 배정숙 씨에게 진실대로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수차 요구했습니다. 반코트를 반환한 날짜도 1월 5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분명히 정의는 1월 5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분명합니다. 포천 기도원에 입고 간 날이 1월 7일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1월 8일 입후가 되는데 아닙니다. 정인이 그 옷을 반환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 1월 5일인 것 같아요. 1월 5일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특검팀은 옷 반환 일자가 1월 8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날짜가 바뀐 것은 라스포사 판매 장부를 조작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뭉쳐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 좀 고쳐달라. 그래서 서슴없이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하고 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렇게 해주려라. 낫듯이 일부를 뜯어내버린 부분하고 또 일부를 다시 작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정희 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분명히 그날은 입어만 봤지 내가 그날은 어떤 옷을 산 적도 없고요. 150만 원에 그냥 하나 입으시라고 애들하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히 그때 제가 어저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요. 150이라고 그 얘기에서 제가 몇 번 끊어주고 애들하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 수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도 추가로 밝혀졌다. 배정숙 씨는 연정희 씨로부터 전해받았다며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하나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서류가 그 이른바 문제의 그 사직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 추정 문건. 이틀 뒤 김태정 씨는 이 문건을 자신이 부인에게 건네줬다고 시인했다. 저희 처를 우리 부부에 대한 유언비어를 내가 한번 저희 처에게 보여주면서 혼을 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걸 가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던지면서 이걸 읽어보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실 주변들에게 폭언도 했습니다. 문건에 보면은 조사과 첩보라는 이 문건이 어떻게 검찰총장의 손을 거쳐 유출될 수 있었을까? 관심은 그쪽으로 모아졌다. 무심스러운 그 문건을 어떤 경로로 입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조직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밝히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또 하나의 문서가 공개됐다. 실제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 보고서였다. 이 문서는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김태정 당시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체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니 최종 보고서를 좀 한 장 보내줄 수 없느냐 해서 제가 한 장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기밀문서 유출 경위와 축소 은폐로 옮겨지면서 대검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로 인해 직전 검찰총장 법무장관이었던 김태정 씨가 검찰에 소환 구속되는 법조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온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재수사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모피코트 반환 시기와 배달 시기가 다르다. 또 특검은 정일순 씨가 판매 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검찰은 간단하게 수사했거나 생략한 반면 특검은 이들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 특검법에 명시된 특별검사의 권한을 살펴보자.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온로비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로 한정하고 있다. 또 수사 기간도 2개월로 제한적이다. 반면에 검찰청 법에서는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사 대상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모두 특별검사입니다. 말하자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외부기관이나 청와대나 정치권이나 내부에서도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별검사라는 게 인디펜던트 카운슬 또는 인디펜던트 프로시큐터, 말하면 독립검사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사는 모두 독립검사입니다. 제한된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검사팀은 최병모 특별검사, 양인석 특별검사부를 비롯해 2명의 파견검사와 6명의 특별수사관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의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 특검팀 안에서는 최병모 특별검사를 검찰의 지청장에 비유하는 청장, 또 양인석 특별검사부를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부장검사로 불렀다는 뒷얘기가 전해진다. 그 처음에 이 특검 조직원들이 만났을 때는 서로 전혀들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맨 아래 특별수사관이나 특검이나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관계였는데 그 양 특검보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이래서는 수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위계 서열을 정했답니다. 이게 수사 초기 얘기인데. 그래서 양 특검보 자신은 부장을 맡는다. 그리고 그 특검은 앞으로 청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특별수사관들은 검사가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부장으로서 검사에게 말을 놓는다. 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물론 이제 특별수사관들이 다 양특검보의 후배이긴 했지만은, 그런 그 아이디어랄까 이런 거 굉장히 신선했죠. 거기에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이 다 동의하면서 그날부터 서로 그 청장과 부장과 검사의 관계가 됐다고 하죠. 특검팀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 여인 사이에 엇갈리는 주장을 풀어내기 위한 핵심 고리로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을 지목하고 집중 수사를 벌인 것이다. 상대방 즉 그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라스포사 동맹이라고 우스갯말로 부릅니다. 그 사건들이 다 라스포사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 내 당사자의 관계의 중간에는 정일순 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일순 씨를 먼저 혐의를 밝혀내서 구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라스포사 동맹을 무너뜨리고 사건의 실체로 한층 더 나아가는 그런 문이라고 특검팀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검팀은 정일순 씨가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이형자 씨 측의 진술에 무게를 두었다. 자,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고 가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정일순 씨를 강도 높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리 쪽으로는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영자, 이영기 쪽에서 한 장을 요구했다, 한 장 정도다라고 말한 것을 종합하면 그렇다고 보이는 거죠. 특검팀은 정일순 씨를 알선 수재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특검팀의 1차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는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기존의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무슨 대남 요구를 해? 저기 거짓말이야. 사직동이나 검찰이나 거기서 한 적이 없어요. 장부를 조작하셔서 가가지고 저장하지 않았어요. 청와대 로비를 해드리자는 얘기를
그 영장이 기각된 그날 밤 특검팀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했고 또 비분간개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뭐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과 이 사건의 어떤 실체를 밝히기 싫어하는 어떤 세력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그 비분간개한 표정으로 전 팀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러한 특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언론과 국민 모두의 지지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범하더라도 특별검사가 위 범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 아닌가. 위증도 수사할 수 없다면. 특히 현재 검찰 등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조작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조사했던 사건을 제3의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겨서 다시 수사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특검팀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사건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고 평가된다. 그 사건 관여 당사자들이 검찰이나 국회보다도 특검에 대한 일정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선 당사자들에게 진실을 밝힐 만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안도감을 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특검팀에 참여하는 그 최병모 특검이라든가 그 수사진들이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 또 그 독립적인 그런 불편부당한 그런 수사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당사자들과 이 대화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이 진실에 접근하는 그런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온로비 사건이 지난 5월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에 의해 재수사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고소장이 사상 처음 검찰에 접수될 만큼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이 즉각 고소인 연정희 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5월 28일 연정희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검은 즉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연정희 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태정 씨의 누이 동생을 대역으로 내세워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법무장관 부인을 보호하려고 대역을 썼다는 비난에 대해 검찰은 처음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이라고 했다가 6월 2일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규섭 3차장 수사를 시작한 지 5일 서서히 뒤였다. 카메라의 플래시를 받으면서 발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김규섭 3차장 검사는 이번 사건을 총지휘했고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발견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해도 그 진상을 규명하여 법에 위반한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철저히 수사하였습니다. 서울지검은 사건 수사에 있어 명예훼손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한다는 자세로 수사했다. 그 결과 이형자 씨는 로비 의사가 있었으나 시도하지 못했고, 배정숙 씨는 옷값 대납 요구가 인정되며 정일순 씨는 처벌할 수 없고, 연정희 씨는 로비 받은 사실, 의류 구입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오늘 오전 11시 온 국민의 시선이 생중계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 그다음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진행 절차를 옆에서 지켜본 저희 검찰 출입 기자들 볼 때는 결코 통상적이지 않은 수사였다는 거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간 자체가 보통
그 고소 사건 수사를 할 때는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하는데 뭐 사건에 따라서는 뭐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뭐 물론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5박 6일이라는 그야말로 이 그 경이적인 속도로 진행이 됐었고 이 수사의 결과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입지가 달라졌다. 올로비 의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검찰이 그 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청와대에서는 그 즈음에 정치권에서 그랬죠. 정치권에서 김 총장, 김 법무부 장관을 퇴진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보도가 나갔다가 돌연 그 총장 유임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무부 장관 부인이 옷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흔들림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가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몇 달 후 특검팀에 의해 밝혀진다. 검찰에서는 무슨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지나친 고려를 하며 없이 오로지 사회악, 범죄에 대한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그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정치적 고려 또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고려는 검찰과 형사를 순수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검찰권 행사의 전통은 과거 정권 시절부터 대물림해온 것이다. 87년 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다. 탁진이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발표는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서울지검에 의해 재수사됐고 박종철 군이 고문에 의해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총장이 이걸 수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수사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법무부 장관은 안기부라든지 또 대통령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수사를 이제 하기 힘들었죠. 단적인 예로 그것이 그 학생이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엄청난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87년 2월 1차 수사 결과 3명의 경찰관이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 후 고문경관 숫자가 축소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3개월 뒤인 87년 5월에 2차 수사를 했다. 나중에 1차 수사가 우리는 범인이 3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 끝나고 그 3사람을 경찰관 3사람을 기소하고 난 후에 나중에 범인이 더 있다. 3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그걸 제가 알았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 후에 고백을 해서 알았는데 그분을 제가 수사를 착수하려는데 그 착수를 막았던 거 아닙니까? 정치 권력이 막은 거죠. 그건 뭐 상부에서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박종철 군 고문경관 축소 사건 수사는 당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건의 진실보다 정권 안보를 더 우선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역할과 위치를 정립하고 국가 정책 수행에 있어서 5공화국 당시 일어난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이 같은 사실은 법정에서 모두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고문경관 문귀동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양에 대한 성고문을 한 그러나 고소인의 재정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문귀동은 구속 기소됐다.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함승희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1,000억 원대의 가차명 계좌를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 관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동아은행장 등이 구속된 채 종결됐다. 그러다 보니 그 돈들이 뭐 거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들이
나왔고 그 돈을 받은 실체들이 말하자면 그 전 정권의 최고의 실세들 말하자면 그 후에 드러났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문제까지도 드러났죠.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이 내가 의도한 바대로 잘 되기는 틀렸구나. 어렵겠다. 그리고 어차피 검사라는 것이 본래 어차피 그 조직의 생리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직의 생리 내지는 조직의 그 어떤 그 순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비록 그만두긴 했지만 바로 그제까지 대통령 했던 사람 내지는 그 측근들을 수사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 그가 바로 비자금의 주인이었다. 한 야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고 난 한 달 뒤 들끓는 여론으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김도원 검찰총장에게 청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고 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몇 달 사이에 뒤집힌 경우도 있었다.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95년 7월 서울지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다. 다음 날 수사 재개를 전격 발표하고 12.12와 그러나 4개월 뒤 사건에 대한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루 만에 전두환 씨를 소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로 96년 1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2월 28일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대통령이 당시 YS가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라 하니까 하루아침에 검찰이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하는 그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법 이론 적용이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 눈치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 이럴 정도로 검찰이 그동안 이 정치 권력정 사건에 있어서 이 검찰권 행사를 중립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역대 정권 담당자들이 검찰의 고유한 기능을 존중해주고 검찰의 고유한 기능을 행사하도록 고유한 기능 행사하도록 도와준다. 검찰 기능은 거의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 공직자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은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99년 1월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일어났다. 전별금, 떡값 등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 원인이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대전을 거쳐간 검사장급 3명을 포함해 많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다.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진행되던 도중 검찰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상 초유의 항명 파동이 그것이다. 주인공은 당시 심재륜 대구 고검장이었다. 그는 검찰 수뇌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1월 27일) 아침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은 폭탄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 앞에 사죄하며라는 제목의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성명서에서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은 검찰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총장 및 일부의 정치 검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제는 검찰 총수 및 수뇌부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정치 사건입니다. 그동안 검찰 총수와 수뇌부들은 권력만을 바라보고 권력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심지어는 권력이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권력의 뜻을 파악해 시녀가 되기를 자처해 왔습니다. 검찰 고위 관부에 의해 이루어진 총장에 대한 정면 비판, 권력의 시녀라고 지칭한 성명은 위계 질서에 도전하는 항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언론 등에서는 이를 검난이라고 불렀다. 심재륜 당시 대구 고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검찰을 떠났다. 며칠 후 서울지검에서는 평검사들이 주도하는 연판장 서명을 위한 모임이 열렸다. 이들은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수뇌부가 일부 검사들만을 단죄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 권위를 맛봐야 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검찰 수뇌부의 의지 부족뿐만 아니라 일부 간부들의 권력 지향적 성향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장관의 일선 검사장에 대한 직접 접촉 금지, 일부 세력을 이용한 인사운동 금지, 검찰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 인사권의 이관, 공정한 인사를 위한 독립된 검찰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판장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전국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대표로 올라온 59명의 평검사들이 대검청사에 모였다. 대검차장이 주재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날 회의는 2월 2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밤 2시까지 11시간 동안 계속됐다. 여러분들을 믿고서 와 계시고. 회의에서는 전국 각 지역별로 당시의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고, 이에 대해 대검차장 간부들과 평검사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참석한 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다짐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2월 1일 대전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정, 그것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려내야 합니다. 알겠어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 구속을 막기 위해 장관급 부인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고급 의류를 선물했다. 그러나 온로비 사건에 이어 진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사건이 이어졌고 김태정 장관은 해임됐다. 취재팀은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의 퇴임 직후 인터뷰를 시도했다. 지금은 내가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저도 나를 이렇게 매도했으면은 정치권도 매도를 당하고 정치권도 계획이 되고 정치권도 정화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김 전 장관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진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사건으로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압찰장 폭탄 넘어. 6월 25일 신임 김정길 법무장관과 박순영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개최됐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검사들과 많은 검찰 수사관들이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히면 열심히 일하고서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연초 항명 파동에 이어 또다시 시련에 부딪힌 검찰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짐했다. 분발을 기대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때까지 그야말로 성직자에 가까운 엄격한 도덕률로 재무장한 채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공평무사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 회의에 참석한 검찰 수뇌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이에 따른 국민적 불신에 곤혹스러워했다. 신임 김정길 법무장관은 하루 평균 검사 한 명이 8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고생하는 검찰의 실상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했다.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에 대해서 자체 수사 방침을 발표한 검찰이 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해 전격적인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에 나섰습니다. 상부의 수사 관련 보고를 하거나 그리고 신속히 진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정기적인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수사관을 서울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는 7월 23일 대검 공안부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검찰, 그것도 상부의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압수수색은 평검사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검찰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당시 그 압수수색, 대검 압수수색이라는 그 엄청난 결정을 그 수뇌부나 그 수사본부장 중심의 상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수사본부장은 압수수색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검사들 11명이 모여서 표결을 했습니다. 경론을 벌인 끝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표결을 했는데 그 당시 8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대 3이었죠.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구속됐다. 특별수사본부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자신의 업적을 위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1인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장은 진형구 전 부장으로부터 한국 조폐공사 사태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일반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진형구 전 부장이 내밀한 의도를 알고 그와 공모하거나 사후에 관여한 바도 없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취재팀은 수사 발표 직 본부장 이훈규 검사를 인터뷰했다. 수사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합리적이고 그 근거 있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막연한 의심은 불안합니다. 이번에도 선배 검사님을 수사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건 뭐 제가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특히 어려웠었던 점이 있으셨다면요? 아니 그건 뭐 지금 다 어려웠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웠지.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 그 반응이 나오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코멘트하겠어요.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은 따로 있을 텐데. 검찰은 아직도 곤혹스런 상황이었다. 예, 국회에서 특검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진상 규명이 늦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만 증폭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독자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별검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던 국회에서는 검찰의 독자 수사를 비난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다시 무리한 수사나 과잉
특별검사한테 맡기는 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특별검사에 관한 그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지 검찰이 그냥 특별검사 법이 빨리 제정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달려들어서 한 거 이거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사회 통념상 삼적 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총장 퇴임 후 법무장관은 특별검사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달리 우리나라의 검사는 신분이 보장되고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특검제 법안을 둘러싼 진통으로 4시간가량 지연된 국회 본회의. 여야는 최종영 대법원장과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로 통과시키고 특검 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온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된 특별검사제. 특별검사는 검찰 수사와는 달리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제는 법안에 나타난 것처럼 한시적이고 특별한 조치일 뿐이다. 수사 대상과 기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수사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일반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만 적용될 뿐인데 오히려 그 일반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검제에서 그 법조항 이외에 수사 내용을 공표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더 둔 것은 오히려 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를 해서 올 한 해 이른바 검찰의 지옥 속에 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김태정 씨. 오늘 그는 그 자신이 그토록 아꼈다는 후배들 손에 구속됨으로써 대한민국 검찰 모두에게 사상 최초로 도입된 특별검사제는 전직 검찰총장의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건들을 한꺼번에 겪은 99년 한 해. 이제 검찰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까지 구속하는 이런 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자기 부정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검찰이 거듭나려고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전기를 맞았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청법 제7조 1항에서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또 3항에서는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또는 상명하복의 관계라든지 하는 그 검사는 어떤 한 조직으로서 검사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움직여야 될 어떤 그 필요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물론 독립 관청적인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나 검찰이라는 조직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공권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제멋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부에서 그것을 불허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기소를 또는 불기소를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총장은 검사 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이라는 규정으로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100명의 검사가 있다.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룬다. 약 1,100명의 검사는 13개의 지방검찰청에 소속돼 있고 지방검찰청은 5군데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는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들을 지휘한다. 검찰총장은 문자 그대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인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지검 소장검사들이 중심이 돼 작성한 연판장에서도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실추된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찰의 수장이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대안으로 검사 인사권 검찰이관,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한 독립된 인사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현재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인사 업무는 검찰이 아닌 법무부 검찰국에서 담당한다. 소장 검사들이 연판장에서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 업무를 검찰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검찰국장의 요직입니다. 그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 해서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권은 검찰총장이 행사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사권하고 예산권은 오히려 법무부에 가 있거든요. 검찰국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장이 독립적으로 예산권 행사 못하고 있어요. 최근 온로비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법무비서관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현직 검사가 파견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단 검사직을 사퇴한 뒤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 어차피 검사 신분을 떠났다 하더라도 청와대 파견돼 있는 한 검찰의 모든 것을 일종의 연락 책임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회 뜻을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의 뜻을 이에 진달하고 하는 절차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검찰총장은 임명권자가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저는 검사들한테는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이 더 영광스러운 그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 자신도 그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알고 있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하늘이 내려주는 자리로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검사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만이 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에 남는 일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검찰총장들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총장 임명과 관련 소장 검사들은 연판장에서 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래가지고 그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그 소신 또는 과거 경력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정말 그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또 그런 압력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을 앞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검찰총장의 임명을 지금처럼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또 제야법조계라든지 또 법원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정말 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들만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하는 겁니다.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못지않게 검사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7월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 의지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여당의 주요 인사인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를 구속하고 최기선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인천지검이 자기들의 어떤 역량과 소신을 결집해서 이루어낸 수사 결과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검찰 조직의 승리를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이 정도면 쿠데타 아니냐. 최 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계속되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시간 사이에 검찰의 방침이 바뀌었다.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하다가 오후 2시에 갑자기 최 시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이 그동안의 수사 브리핑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쭉 보여준 과정을 우리가 유추하고 이렇게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인천지검이 대단히 어떤 수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한 액션을 상당히 그 상부 쪽에다 많이 요구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인천지검의 요구가 대검에 의해서 이렇게 좌절되기보다는 그것이 그러니까 관철됐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검찰은 최선을 다해도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러나 이 사건 내사에 착수한 이후 인천검찰청의 특수부장을 비롯한 젊은 검사 4명은 검찰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 검찰 스스로가 확인하자는 면에서 비장한 각오로 신명을 다 바쳐서 이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인천지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법조계 인사나 법조 출입 기자들은 검찰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도 외에 검찰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 개혁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이 검찰의 이 오래된 관행, 또 이 정치권의 오래된 이 편향성, 이런 것을 이 장기화된 이런 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반성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제도 개선보다는 검찰의 의지, 검찰의 개혁적인 인식,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인 제도인 특별검사제는 이제 곧 법에서 정한 시한을 마치게 된다. 특별검사가 밝힌 새로운 사실들을 접수해 이미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것이다. 검찰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직동침 최초 보고서의 출처 및 유출 과정,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는 옷 로비 사건 축소 및 은폐 여부, 박시현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으로부터는 신동아그룹의 전방위 로비 진상, 또한 세 여인으로부터는 위증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대검은 지난 27일 수사 계획을 발표하고 수사관의 의지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확인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내가 어제 말씀 수사에서 아무 제약은 안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수사팀 보고 너 뭐 어느 팀을 조사해라, 어느 팀을 조사하지 마라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은 특검법을 바꾸어서라도 특검이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아주
뼈아픈 그 비판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검찰의 손으로 이 마무리가 넘겨지게 된 셈인데요. 검찰은 이것을 자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진 민주사회는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합리성의 제도적 합의가 바로 법이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이다. 검찰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 발전에는 혼란과 고통이 따른다. 지금 우리는 발전을 위한 아픔을 겪고 있다.